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 해외 원조 강좌를 맡은 류상윤입니다. 한국경제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주차까지는 주로 증여에 해당하는 원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 주차에는 한국에 도입된 양어성 차관에 대해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양어성 차관의 개념을 복습하고 1959년 최초의 양어성 차관 협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ODA 차관, 즉 양어성 차관이란 공적 기구 간의 개발을 목표로 제공된 차관이면서 양어성, 즉 시장의 일반적인 차관보다 차입자에게 유리함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양어성의 국제 통용 기준은 OECD의 개발협력위원회가 정해왔습니다. 1970년대 이후 2017년까지 오랫동안 적용되던 양어성 기준은 차관의 조건이 할인율 10% 적용 시 증여율 25% 이상이 되는가 였습니다. 증여율이란 차관 금액에서 이자 및 원금 상환액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 차관 금액 대비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한 것입니다. 할인율 10%는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증여율은 이자율, 만기, 거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율은 당연히 할인율인 10%보다 낮아야 하며 낮으면 낮을수록 증여율이 높아집니다. 같은 이자율이면 만기가 길수록 차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똑같이 5%여도 만기가 5년, 10년, 2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여율도 12%, 19%, 29%로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차입자에게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이자율이 5%이고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은 10년으로 똑같을 때 바로 다음 해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하면 증여율이 19%이지만 거치 기간 5년 이후에 상환해도 되면 증여율이 31%가 되어 거치 기간 없이 만기만 20년으로 늘어난 것보다 더 혜택이 됩니다. 이러한 양어성 차관 계약을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맺은 해는 1959년이었습니다. ODA 중 증여가 해방 후 미군의 진주와 함께 곧바로 시작되었고 가장 많은 금액이 한국에 제공되었던 해가 1957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늦은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양어성 차관 형태의 원조가 증여보다 더 늦게 본격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부의 상환 능력이 불분명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상환을 고려할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면 되는 증여와 달리 차관은 상환 능력이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변변한 수출품이 없는 나라가 된 한국이 차관을 상환할 외화를 가까운 장래에 획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1950년대 말부터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의 저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려면 해외 자금, 즉 외자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증여 형태의 원조는 축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관 도입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1958 회계연도, 즉 1957년 하반기부터 증여 형태의 원조를 축소하는 대신 차관 형태의 원조를 제공하는 개발 차관 기금, 즉 DLF라는 기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의 차관은 일반적인 차관과는 달리 돈을 빌린 국가의 현지 통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외화 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줄어드는 증여 형태의 원조를 DLF로부터의 차관 도입으로 메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FOA-ICA 원조는 매 회계연도마다 국별 원조액을 먼저 정하고 시작하는 데 비해 DLF 차관은 총액만 정해져 있을 뿐 국가별 배분액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즉 신청 프로젝트별로 기금에서 심사하여 승인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 어느 만큼이 돌아갈지 사전에 알 수가 없었고 그만큼 신청 서류를 빠르게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DLF의 차관을 신청할 때는 FOA-ICA 원조처럼 경제조정관실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FOA-ICA의 제조업 투자 프로그램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기를 원했습니다. 정부가 제조업 투자 우선순위를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먼저 부흥부가 총액 8,200만 달러의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경제조정관실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리스트는 1957년 10월 송인상 부흥부 장관이 윌리엄 원 경제조정관에게 보낸 편지에 첨부된 문서입니다. 수력발전소, 제2비료 공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월 17일 합동경제회 기획분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부흥부 상공부 관료와 미국 측 경제조정관실 직원으로 구성된 워크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워크그룹은 이 8개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통신시설 확충 프로젝트를 더해 9개 프로젝트를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리스트는 워크그룹의 보고에 따라 12월 중에 기획분의, 재정분의, 합경의 본회의를 통과한 정책 문서에 실린 것입니다. 리스트의 번호는 한국 정부와 미국 측 경제조정관실이 합의한 우선순위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워크그룹이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고려한 요인들은 투자 대비 외환을 얼마나 절약하거나 벌어들일 수 있는지,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고용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었습니다. 다만 이 순위는 워싱턴의 DLF에서 개별 프로젝트를 심사할 때 참고 자료로서 사용되는 것일 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합경위에서 합의한 9개 프로젝트 신청서를 주미대사관을 통해 DLF에 접수했습니다. 1958년 1월 19일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신청 총액이 기금 예산의 3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경제조정관실을 통해 한국 정부가 준비한 신청 자료들을 받은 워싱턴의 ICA 본부는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며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DLF와 ICA는 별개의 기구이지만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DLF는 현지 사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ICA를 통해 현지 사무소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ICA 본부의 요청에 대해 합동경제위원회에서는 스미스 힌치만 앤 그릴스라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9개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3월 중 정식으로 의뢰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이 검토 보고서가 나오는 데까지 몇 달이 걸려서 DLF의 심사가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4월에는 DLF의 극동 담당관인 랄프 필립스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필립스는 한국 정부 경제조정관실과 회의를 가진 한편 실제로 차관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할 회사, 정부 부처와 면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DLF 측은 각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회사의 자금 사정, 차관 상환 능력 등에 관해 질문하였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추가 자료 제출과 심사를 거쳐 10월 들어 일단 2 프로젝트에 대한 차관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합경위에서는 우선순위 5번과 7번으로 각각 제출했던 최신부의 통신시설 확충 프로젝트와 동양시멘트의 시멘트 공장 확장 프로젝트입니다. 10월 2일 DLF는 최신부와 동양시멘트에 차관 승인 사실과 기본적인 조건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편지에 기재된 차관의 조건입니다. 정부기관인 최신부에 대한 차관의 조건이 민간기업인 동양시멘트에 대한 차관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DA 차관 여부를 계산해보면 최신부에 대한 차관은 ODA였지만 동양시멘트에 대한 차관은 ODA가 아니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협약문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동양시멘트에 대한 차관 협약은 1959년 1월 서울에서, 최신부에 대한 차관 협약은 그해 4월 워싱턴에서 체결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은 이 중 양어성 차관에 해당하는 최신부 차관의 협약문이 관보에 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관 협약은 국고부담 행위였기 때문에 조약의 형태로 그해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서야 발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59년 첫 양어성 차관 협약이 체결되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60년대 이후 차관 도입 제도의 정비 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